네, 안녕하십니까. 잘 들리시나요? 네, 소개받은 서울대 교육학과의 오원석이라고 합니다. 제가 당진을 몇 번은 와봤지만 우리 교회에 방문하게 된 거는 오늘이 처음입니다. 초청해 주신 우리 이수훈 목사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를 올 수 있도록 연결을 해 주신 우리 월드 K-팝 센터의 김인덕 회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교회에서 강의를 해본 적은 처음인데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네. 제가 이 교회 차를 운전하면서 들어오면서 정말 이런 엄청난 곳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는 교회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세상에 사람 사는 곳, 따뜻함이 느껴지는 새로운 공동체가 당진에 있었구나 그거를 느꼈습니다. 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주제는 적성의 시대입니다. 우리 자녀를 키우시면서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당신의 삶을 사시면서 한 번쯤은 고민하셨을 문제, 그 문제에 관한 정답은 없지만 우리가 좀 더 나은 사람, 그리고 좀 더 나은 세상,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좀 더 좋은 교육을 물려주기 위해서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시간인데 내용이 조금 많아서 속도를 좀 내보겠습니다. 제 양력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드릴 말씀은 4가지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사람의 능력을 이해하는 방식 중에 가장 강력했고 그리고 지난 100년의 시대를 지배했던 지능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지능이라고 하는 개념이 교육계와 세상을 100년 동안 지배했습니다. 이제 이 지능의 시대를 뒤로 하고 우리가 맞이할 새로운 시대를 저는 적성의 시대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이 적성의 시대에서 일어나야만 하는 교육을 적성 기반 교육이라고 하고요. 그 적성 기반 교육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자신의 적성 그리고 자녀의 적성을 정확하게 알아야겠습니다. 먼저 지능의 시대 교육에 표준합니다. 두 번째 붙어있는 말이 중요합니다. 지능의 시대는 교육을 표준화시켰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혹시 표준화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지능은 인간의 지적 능력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지적 능력을 측정하는 방식, 어떻게 이해할 거냐, 이걸 처음으로 주장한 사람이 프랑스의 심리학자였던 알프레드 비네라는 사람입니다. 1905년에 프랑스 교육부의 위탁으로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미리 찾아내서 그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지능 검사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의도였어요. 학업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미리 찾아내서 별도의 교육 조치를 하기 위한 선의를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이 알프레드 비네는 아이들의 나이에 맞춰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고 그 나이에 맞는 문제를 풀면 그 나이에 맞는 정신 연령을 갖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10살 아이가 8살 아이에게 만들어진 문제를 풀면
그 아이의 정신 연령은 8살로 생각했습니다. 10살 아이가 12살 아이가 풀어야 하는 문제를 맞추면 그 아이는 정신 연령이 12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나이에 부합하지 못하는 정신 연령을 가진 아이들을 별도로 과외를 시켜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교육적인 처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처방이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변형이 되었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아이들의 지능, 지적 능력을 점수로 표현하자. 그렇게 해서 등장한 것이 IQ입니다. 그런데 이 미국의 이 교육학계의 움직임이 가끔 가다가 이 선의를 가진 일들을 좀 변형시키는 일들이 가끔 벌어져요. 1912년에 이제 지적 능력은 점수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점수화를 할 때 평균 100점, 그리고 한 칸이 올라갈 때마다 15점 차이가 나는 형태로 점수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칸이 가면은 그러면 몇 점이 되죠? 130점이 되겠죠. 자, 지능 지수가 130점이 되면 전체 인구 중에서 약 2.128%에 해당된다. 이렇게 간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IQ 검사 점수가 130이 넘으면 인구 2% 안에 드는 지적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한 거죠. 근데 그 이후에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였던 루이스 터만이라는 사람이 이 검사 도구를 초등학생용, 중학생용, 고등학생용까지 만들어서 캘리포니아 지역에 있는 10만 명의 학생들한테 IQ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10만 명을 어떻게 선발을 했느냐? 선생님들한테 물었어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한 반에서 몇 명씩 추천을 해달라고 묻고 그 아이들에게 지능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지능검사를 실시해서 IQ 점수가 140점 이상이 나온 아이들. 자, 130점이 2.28%니까 140점 이상이면은 2% 안쪽에 들겠죠. 1,528명을 추렸습니다. 자, 지적 능력 면에서 거의 최고 수준에 있는 아이들을 추려낸 거죠. 이 루이스 터만이라는 심리학자의 기대는 이 1,528명 중에 최소한 20-30%는 미국의 각 분야의 유명한 인물이 될 거다. 그리고 그 중에 몇몇은 세계적인 인물이 될 거다라는 희망과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을 30년 동안 추적 조사하는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초등학생인 아이가 중학교에 입학하고 또 무슨 과학 올림피아드나 스펠링 테스트하는 대회에서 우승을 하거나 그런 실적을 보이면 선물을 보내주고 편지를 보내주고 그렇게 아이들이 30대, 40대가 될 때까지 추적하는 연구를 했습니다. 루이스 터만의 기대는 30년의 연구를 통해서 이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을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이 아이들의 성취를 세계에 알리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자, 30년의 연구가 끝나가는 시점에 루이스 터만이 얻게 된 결론은 터만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1528명 중에 미국 각계에서 이름이 날 만한 인물은 단 한 명도 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되기도 하고 교수가 되기도 하고 사업가가 되기도 하고 사회운동가가 되기도 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 중에 일부는 사람들한테 좀 알려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인들이 다 존경하고 알만한 그런 인물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인 인물은 더 나오지 않았겠죠. 자, 그런데 이 터만을 더 놀랍게 한 결과는 뭐였냐면요. 루이스 터만의 지능검사에서 탈락했던 2명의 초등학생 중에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능검사에서 탈락했는데 검사 점수가 아무래도 이제 나빴으니까 그 명단에 선발이 안 됐겠죠. 노벨 물리학상 2명의 그 인물이 나중에 증언을 해요. 자기 어렸을 때 루이스 터만의 지능검사에서 떨어졌는데 내가 이런 일을 했다, 뭐 이런 진술을 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에피소드가 생겼습니다. 루이스 터만은 자신의 30년의 연구 결과를 6권의 책으로 정리를 했는데 맨 마지막 책에 이런 글을 남깁니다. 인간의 성취는 지능으로 예측할 수 없다. 인간의 성취를 설명하는 요인들은 너무나도 다양해서 각자의 환경과 상황에 따라 다르다. 이 2줄을 쓰기 위해서 30년 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꽤 괜찮은 연구를 한 거죠. 자,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이 지능은 사실 인간의 성취를 예측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능이 가지고 있는 측정하는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언어 능력입니다. 2번째는 수리 탐구 능력이고 3번째는 공간 지각 능력이에요. 이 3가지만을 측정합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잘하는 아이, 사람과 잘 사귀는 아이, 자연 관찰 능력이 뛰어난 아이, 이런 아이들은 지능 점수가 높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지능에 반영되지 않는 그 많은 인간의 다양한 능력은 지능 검사에서 또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배제가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능 검사는 계속 지능에 관련된 이론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100년 동안 계속 발전해 왔습니다. 자, 그러다가 1983년에 하버드 대학의 교육학을 연구하는, 여러분도 아마 이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워드 가드너라는 사람이 다중지능 이론이라는 걸 주창했어요. 야, 지능이 그 3가지 요소 측정해가지고 한 가지의 요인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 가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거를 8가지로 주장을 했습니다. 지능은 한 가지 요인이 아니라 8가지 영역의 지능이 있다. 언어, 수리 탐구만 있는 게 아니고 자연 친화 지능, 대인관계 지능, 성찰 지능, 뭐 이렇게 이제 갖다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영성 지능까지 간 거죠. 자, 근데 하워드 가드너의 이 지능 이론은 사실은 미국에서는 크게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특히 심리학계, 교육학계, 학계에서는 다중지능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이론으로 간주하지 않았어요. 이유는 다중지능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아이들의, 성인들의 다양한 재능을 표현하는 방식이지 그것을 지능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게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중지능 이론이 중국하고 한국에서 가장 인기를 끌었어요. 자, 왜 그랬을까요? 입시 지옥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이들은 전부 대학에 가기 위한 성적으로 평가가 되고 평균 점수로 내가 누구보다 앞서냐 뒷서냐를 따지는 방식이 교육이 가장 극심했던 것이 한국과 중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지능 검사를 하고 그걸 받아갖고 오면은, 자, 지금은 지능 검사가 없어졌습니다. 자, 우리 목사님이나 우리 회장님이나 지능 검사 하셨을 겁니다. 어렸을 때 의무적으로 했어요. 초중고등학교 때. 그리고 그걸 받아갖고 오면은 이제 우리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이
지능검사 점수의 의미를 잘 모르니까 평균이 100점이래. 근데 우리 애는 103점 받아왔대. 우리 애는 97점이래.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애는 머리가 나쁜가 봐. 우리 애는 그냥 보통의 머리라고 생각이 드나 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다중지능 이론이 나오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 애는 자연 친화 지능이 높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학문적으로는 타당성이 없어도 사람들의 마음에 호소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 다중지능 이론 검사들이 여전히 전 세계에 퍼져 있고 그 검사를 가지고 상업화해서 검사 도구를 파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다중지능 이론은 신뢰하기 어려운 검사 도구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1990년대까지도 계속 지능 이론은 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능 이론이 지능 검사화 되면서 모든 것을 표준화시켰어요. 평균 100, 한 단계의 표준 편차, 두 단계의 표준 편차 이렇게 구분을 했기 때문에 이 지능 검사의 표준화라고 하는 방식이 결국은 어디로 연결이 됐냐면 학교의 시험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자, 표준화 검사라고 하는 거는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의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표준화 검사인가요? 표준화 검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표준화 검사는 객관적이고 상대적인 위치를 비교할 수 있어야 표준화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당진에 동일 초등학교가 있다면 동일 초등학교에서 보는 중간고사 시험과 제가 사는 광명의 광명초등학교의 시험과를 같은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어야 그게 표준화 검사예요. 다를 수밖에 없겠죠. 지역별로 학교별로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표준화 검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대학 수학능력 시험은 표준화 검사인가요? 자, 표준화 검사입니다. 학력고사, 우리 학력고사 보신 우리 부모님들도 혹시 계신다면 이제 연식이 좀 되신 분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학력고사 같은 이런 시험도 역시 전국 단위에서 학교와 관계없이 지역에 관계없이 비교가 되니까 표준화 검사입니다. 이 표준화 검사는 평균을 통해서 이 아이는 몇 점짜리 아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비극을 만들어냅니다. 자, 우리나라는 사실은 되게 늦게 시작을 했지만 미국에서는 1900년대 초 지능검사가 등장하는 그 시기 비슷한 시점에 이 표준화 시험이라는 게 등장을 해요. 대학 입학 시험을 관장하는 미국의 칼리지 보드라고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처음에는 에세이하고 지식 이해력 테스트를 가지고 처음 시작을 했는데 이 에세이가 평가를 하기가 어렵겠죠? 주관적입니다. 사람마다 다른 의미로 에세이나 논술을 이해하니까 점수를 다르게 주는 거죠. 자, 그래서 1926년에 이 안 되겠다. 객관식으로 다 바꾸자. 그렇게 해서 등장한 게 SAT라고 하는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거를 나중에 벤치마킹해서 만든 것이 1994년부터 시작한 대학 수학능력 시험입니다. 지금까지 30년 넘게 지속돼 왔죠. 자, 그런데 이 시험을 통해서 자, 어떤 아이가 85점짜리, 얘는 95점짜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도대체 이 아이는 어떤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게 돼요. 그렇죠? 그나마 얘는 국어가 85점이야. 얘는 수학이 90점이야. 영어가 75점이야. 이러면 각각의 과목의 능력은 대략 알 수 있잖아요. 근데 평균 80점이야. 이러면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아이들의 능력을, 재능을 평가하는 쪽으로 진화해 왔습니다. 자, 표준화 시험.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어요.
저걸 제가 다 읽을 수가 없습니다. 34가지 문제가 있다고 누가 연구를 해놨어요. 자, 파란색으로 있는 거 한두 개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에 이거 글자가 보이시나요? 잘? 비언어적 교육 영역을 소홀히 한다. 자, 음악을 잘하는, 노래를 잘하는 아이 표준화 검사로 할 수 있나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림을 잘 그리는 거, 운동을 잘하는 아이, 이걸 표준화 검사 형태로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예체능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의 사회성, 창의성, 리더십, 이거 표준화할 수 있나요? 학교에서 중요한 영역들은 표준화 시험으로 측정할 수 없어요. 아이들이 지향하는 삶의 가치, 얘는 어떤 꿈을 가지고 있지, 이걸 시험으로 측정할 수 있나요? 이런 터무니없는 일을 우리는 학교에서 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리고 18번에 보시면 실제 인생의 성공을 이 시험 점수가 말해주지도 못해요. 우리 부모님들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저는 다 성공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그 성공의 여부를 학교에서 내가 국어를 85점 맞았고 평균 점수가 90점이니까 나는 얼만큼 성공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점수로 인생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맨 마지막 보시면은요, 이 국립과학아카데미에서 이 표준화된 시험에 대한 결론을 내렸어요. 아이들의 학업성 지도를 향상시키지 못한다. 자, 여기서 학업성 지도는 시험 점수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학업성 지도하면 대부분 성적을 많이 생각하지만 학업성 지도는 아이의 발달에 관한 모든 정보를 말합니다. 표준화 시험으로 아이들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아이들의 미래 성장을, 얘는 정말 어떤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아이 같은데 그런 것을 키워내고 성장시키는 것은 시험으로 안 된다. 자,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지능검사 표준화는요, 화면을 제가 저쪽을 봐야 되겠네요. 네. 자, IQ 지적 능력을 쟀죠. 성적은 학습 능력을 측정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IQ의 요소가 학습 능력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상대평가를 했어요. 평균을 냅니다. 이 두 가지가 결합했죠. 자, 그래서 지능의 시대가 된 겁니다. 100년 동안 지배했어요. 산업계에서는 표준화가 대량 생산을 위한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입니다. 우리가 소비하는 모든 제품들은 표준화의 산물이에요. 한국의 자동차, 미국에 팔면 같은 형태로 만들어서 팔죠. 조금 스펙이 달라지긴 해요. 그렇지만 표준화가 되지 않으면 대량 생산해서 기업은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에서 활용되는 방식을 우리는 교육에도 적용을 한 겁니다. 지능과 성적이 학생들을 분류하고 선발하고 평가하고 관리하는 데 편리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썼죠. 그런데 이 두 가지 표준화의 공통점이 바로 평균의 지배였습니다. 자, 평균이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의 평균 키, 남자 50대의 평균 신장 얼마나 될까요? 170이 조금 안 됩니다. 50대는요. 자, 지금 20대, 30대는 키가 많이 커졌죠. 자, 평균 키가 169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평균 키에 맞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명 정도 될까요? 사실은 평균이라고 하는 것이 실체가 없는 개념인데 통계적으로 그 수치를 나눈 거죠. 사람들은 딱 169cm인 사람이 없습니다. 169.1cm, 169.15cm 이렇게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 숫자로 그 사람의 키를 대변하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생각이 교육에 적용되면 아이들의 생각을, 아이들의 성장을, 아이들의 가능성을 수치로 환산해서 그 가능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지능 시험 위주의 교육은요, 학교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저렇게 하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머리가 좋은 아이, 나쁜 아이. 자, 지능 지수가 높은 아이, 나쁜 아이. 공부를 잘하는 아이, 못하는 아이. 그리고 우리 학교의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바라보는 렌즈가 또 하나 있습니다. 저거 말고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 말을 잘 듣는 아이, 안 듣는 아이. 이 세 번째가 훨씬 더 강력하다고 합니다. 자, 정답 교육에 치중했어요. 창의성, 문제 해결 능력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에 정답이 없고 자기가 사회에 진출해서 일을 하다 보면 정답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의 솔루션을 찾는 겁니다. 최적의 솔루션을 찾는 거지, 세상에 정답이 있는 일들은 학교에서 시험 문제 푸는 거 외에는 없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개인의 재능, 잠재력을 획일화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교육의 가장 큰 어려움과 문제점이 적성에 맞는 분야, 직업, 전공, 이것을 찾지 못하게 합니다. 희망 직업이 없는 아이들, 반드시 희망 직업을 어렸을 때부터 가져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뭔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살려가는 것은 중요합니다. 자유학기제, 고교학점제가 도입이 돼도 아이들은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어떤 가치를 지향하고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 잡은 아이들이 매우 드뭅니다. 자, 학교 교육이 그런 결과를 만들었던 거죠. 자, 저는 그것이 공교육의 가장 큰 폐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니 대학에 들어갈 때 아이들은 내가 무슨 공부를 해야 되느냐의 생각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40%가 넘는 아이들이 전공을 고려하지 않고 성적에 맞춰서 대학을 선택하고 학과는 인기 순으로 갑니다. 가장 인기가 있는 학과가 어딘가요? 의대가 가장 인기 있습니까? 네. 자, 의대는 인기는 있지만 또 공부는 곧잘 해야 되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문과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학과는요? 네. 경제, 경영, 사회, 정치, 심리, 교육, 뭐 이런 순서입니다. 자, 이과는 요즘에 어디가 제일 인기가 있나요? 요즘에 과거에 전통적으로는 전기정보, 기계공학이 가장 인기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1970년대 이 박정희 대통령이 중화학공업을 육성할 때는 화학공학과에 가장 우수한 인재들이 들어갔어요. 자, 시대의 흐름을 반영합니다.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지금은 컴퓨터공학입니다. 완전히 역전됐어요. 자, 컴퓨터공학은 전기정보와 기계공학이 한참 인기를 누렸던 8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최고의 주가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컴퓨터공학과에 간 아이들은 3D 업종이라고 그랬어요. 맨날 코딩만 하니까요. 자, 코딩이라고 하는 게 이게 아주 굉장히 골치 아픈, 아주 꼼꼼하고 세심한 작업입니다. 물론 지금은 인공지능이 그걸 대체하고 있죠. 완전히 세상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자, 세상은 늘 바뀌어갑니다. 그렇지만 당분간은 공학의 시대가 열린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 자녀의 진로를 고민하실 때 만약에 이공계 쪽에 적성이 있는 것 같다? 저는 공대를 추천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대한민국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가 공학의 시대가 됐어요. 우리나라의 80년대, 90년대는 법학, 경영학의 시대였습니다. 자, 2000년대 들어오면서 기술이 세상을 이끌어가요. IT와 기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기업을 만들고 세상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자, 지금 새롭게 등장한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들의 CEO는 80%가 공대 출신이에요. 과거에 제조업을 일으켰던 기업의 CEO들은
굉장히 다양한 전공에서 왔습니다. 경영학이 제일 많았지만 인문대 역사를 하신 분도 계셨고 서범대를 나온 분도 계셨습니다. 근데 지금 2010년대, 20년대는 절대 다수가 공학이에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오고 나서요, 취업을 고민합니다. 요즘엔 서울대 학생들도 1학년 때부터 취업을 고민해요. 세상이 굉장히 어렵고 각박해졌습니다. 2학년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취업 준비를 하는 대학생들이 절대 다수입니다. 자, 그런데 이 취업과 관련해서 아이들의 가장 큰 고민이 복수전공, 부전공을 선택하는 겁니다. 서울대 인문대 학생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복수전공이 경영학이에요. 취직이 잘 되니까 경영학을 선택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아이들이 경영학을 선택하고 열심히 38학점을 이수해가지고 죽기 살기로 졸업을 해요. 자, 그래서 입사 준비해가지고 취직을 합니다. 자, 그리고 2년 만에 학교로 다시 돌아옵니다. 자기하고 안 맞는 거예요. 역사에 관심 있는 아이, 철학에 관심 있는 아이, 문학에 관심 있는 아이가 기업에 가가지고 뭘 하다 보니까 이 기업의 생리가 자기하고 맞질 않아요. 다시 나 공부해야지 라고 돌아오는 아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자, 이게 대한민국의 실태예요. 그리고 대학에 들어갈 때 내 적성에 맞지 않는 과를 가면은요, 대학 생활이 스텝이 꼬입니다. 한번 스텝이 꼬이면 연쇄적으로 엄청난 시간 낭비를 하게 됩니다. 자, 요즘 초딩들이 장래 희망이 뭘까요? 네. 네? 프로게이머. 네, 프로게이머 인기 있습니다. 인기 있죠. 과거에는 초등학생들한테 장래 희망, 직업 희망 물어보면은 절대 다수가 선생님이었어요. 그 선생님이 서서히 지위를 잃어가더니 이제 어디로 바뀌었을까요? 아이돌로 바뀌었어요. 아이돌로 바뀌었다가 운동선수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네. 건물주가 되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일과 직업에 대한 가치관이 전혀 없어요. 우리는 아이들한테 일의 세계, 직업의 세계를 제대로 가르치고 있지 못합니다. 자, 근데 적성 고려 없이 오잖아요. 40%가 전공을 바꾸고 싶어 합니다. 자, 무전공 제도가 도입돼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전공이 적성에 맞지 않으면요. 자, 문과 학생 중에 공부를 제일 잘하는 학생이 지원하는 데가 경제학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왜 경제학과를 갈까요? 성적은 좋은데 수학이 싫어서 경제학과 가는 학생들 많습니다. 자, 그런데 경제학과를 가면은요, 2학년 때부터 전부 수학이에요. 그래서 서울대 경제학과 학생들이 서울대에서 가장 우울증이 심합니다. 서울대 한 해 입학하는 학생 3,300명입니다. 학부생 전체가 16,000명인데 이 3,300명 중에 우울증 초기 증상을 보이는 학생들이 15%에 가깝습니다.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자, 고등학교 때까지는 자기 최고였어요. 뭐 공부 잘하고 선생님 다 이쁨 받고 부모한테 칭찬 받고 공부 열심히 해라 얘기 별로 들어보지 않은 아이들이에요. 자, 서울대 입학해서 한 학기를 딱 보내고, 자,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를 너무 열심히 했으니까 조금 이제 노는 학생도 생기고 이럽니다. 성적표를 받아본 순간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서울대 3,300명 중에 약 5%에서 10%, 300명 안쪽에 있는 애들은 영향이 없습니다. 성적이 좋게 나왔으니까요. 나머지 90%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가 평생 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성적표를 1학년 1학기 기말고사가 끝나고 방학이 시작되기 직전에 받아봅니다. 자, 2학기 때 이제 성적을 좀 만회하려고 노력을 해요. 방학 때 미리 공부도 하고
이게 회복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부모님이 서포트를 잘해주는 친구들은 과외 안 합니다. 자, 과외 많이 하고 아르바이트 많이 하는 학생들 성적을 좋게 받을 수가 없어요. 자, 결국은 부모님의 지원이 없으면 서울대 학생들도 힘겨워하는 거죠. 자, 성적이 이제는 그런 과정으로 들어가면은 바뀌질 않아요. 자, 2학년 1학기 때쯤이 되면 이제는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항상 1등 언저리에 있다가 가만 보니까 성적으로 치면은 전체 중에 하위 50%에 들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아이들한테 정말 큰 충격이죠. 근데 두 번째, 거기에 전공이 적성에 맞지 않으면 성적이 더 안 나옵니다. 자, 적성에 맞으면은요, 자, 아이들도 서울대 온 아이들 세상에 제일 쉬운 게 공부라고 하는 아이들입니다. 근데 대학에 와서 성적이 안 나와요. 성적이 안 나오는 이유는 그 분야가 자기한테 안 맞아서 그래요. 재밌으면 밤을 새서라도 공부를 하는데 어거지로 해도 성적이, 학점이 자기 기대만큼은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스트레스가 심한 거죠. 약 1% 정도 되는 서울대 학생들이 자살 시도를 합니다. 이게 서울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 세계 명문대학은 서울대보다 수치가 더 높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반드시 명문대학 가는 게 즐겁고 행복한 일이냐? 이거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기가 맞는 길,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갈 수 있는 방식을 찾는 것이 길게 보면 행복한 인생으로 이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전공이 적성에 맞지 않아 수능 다시 봤어요. 자, 이런 애들, 이런 학생들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 망해서 재수강했다. 저 학생 서울대 학생이에요. 자기 들어보니까 이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전과합니다. 엄청난 시행착오와 시간 낭비가 있습니다. 서울대 학생이 가장 큰 어려움. 아까 루이스 터만이 30년 연구를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서울대에서도 그걸 흉내내기 시작했어요. 작년부터 서울대 1학년, 2학년 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50년 동안 추적하는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갈지. 자, 그래서 작년 조사한 결과 중에 서울대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거,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진로 문제예요. 서울대 들어가려고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하고요, 학원 열심히 다니고 과외 열심히 했습니다. 내가 뭐 하고 살아야 되는지는 고민할 시간이 없었어요. 내가 어떤 전공을 하고 어떤 직업을 가져야 내 삶의 가치와 잠재력과 자아실현이 가능한지 어느 누구도 이야기해 준 사람이 없는 거죠. 서울대 학생들 진로 때문에 가장 고민합니다. 제가 그래서 서울대 학생들이 좀 궁금해서 2019년에 1600명을 연구를 했습니다. 성적이 좀 괜찮은 애들 대상으로 연구를 해봤어요. 서울대 와서 도대체 너희들은 뭘 배우니?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대학 4년 동안 대학에서 뭘 배우니? 물었어요. 근데 그 질문에 답을 하기 전에 아이들이요, 내가 제 자신을 너무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뭘 잘하고 뭘 못하는지, 과목은 뭘 잘하고 뭘 못하는지는 알지만 내가 내 인생에 잘할 것 같은 분야, 내 인생에 꼭 해보고 싶은 분야, 그거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게 첫 번째입니다. 자기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두 번째, 전공을 좀 미리 알았더라면 내가 좀 더 재밌는 거, 나한테 맞는 과로 들어갔을 텐데 그냥 성적이 좋아서 남들이 이야기하는, 선생님이 추천하는, 부모님이 가끔 가스라이팅 하시는 그런 학과로 들어가서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자, 이렇게 애들이 대학생을 보내면요, 이제 직장인이 되고 사회인이 됩니다. 그럼 이 문제 해결이 되나요? 전혀 해결이 안 된 채로 사회에 나갑니다. 아쉬움도 후회도 없는 인생을 내가 살고 있나? 나는 이 일을 왜 하고 있지? 이 일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고민을 20대 후반에 사회에 나가고 직장에 취직했을 때는 못해요.
조금 안정이 되기 시작하고 직장 생활도 좀 익숙해지고 연봉도 조금 올라가고 30대 들어서기 시작하면은 슬슬 이 고민이 시작됩니다. 30대 후반 40대 가면은 반드시 이 문제를 고민하게 돼 있어요. 내가 왜 이 길을 선택했을까? 자, 어렸을 때 자신의 자아가 성숙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기가 막히게 가스라이팅을 하셨어요. 자, 특히 공부를 좀 괜찮게 하는 아이들이 더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공부를 잘하니까요. 어디를 가야 되나요? 의대, 법대, 경영대, 학교는 서울대, 연대, 고대 가야죠. 자, 그렇게 아이들을 몰아가신 부모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세상도 모르고 대학도 모르는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 선택한 길이 아니에요. 자, 첫 번째 커리어, 굉장히 왜곡된 형태의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지금 세상이 조금 바뀌고 있어요. MZ 세대들은 이제는 자기다움을 찾으려고 하고 나다움을 찾는 것이 중요한 가치가 되고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를 찾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의 직장 만족도는 형편없어요. 네이버하고 현대자동차가 연봉이 제일 셉니다. 근데 만족도 50점, 60점밖에 안 나와요. 자,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즐겁고 재미있는 일을 하기가 쉽지 않은 환경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세상은 좀 바뀌어야 되겠다. 그런데 한 가지 다행스러운 소식은요. 작년에 한국 국가교육위원회, 자, 대한민국의 미래 교육 종합 방향을 설정하는 교육부보다 한 수 위에 있는 기관입니다. 이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우리나라 성인 5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교육의 가장 중요한 핵심 과제가 뭐냐? 그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이 순서대로 나왔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적성을 실현시키는 교육을 해달라. 옛날 같으면요, 이런 조사에서 적성 관련되는 교육은 저 밑에 리스트에도 없었어요. 뭔가 바뀌고 있는 거죠. 살아보니까, 그리고 과거하고 조금 달라진 건요. 자, 한국 사회가 좀 발전했습니다. 지금 1인당 GDP가 얼마죠? 3만 6천 불입니다. 자, 일본이 3만 3천 불입니다. 자,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지금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아마 우리 학부모님들 중에 최근에 일본에 가보신 분들은 그걸 느낄 겁니다. 옛날에는요, 한 10년 전만 해도 일본의 물가가 비싸가지고 여행하기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가면은 좀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이 정도 지갑이면은 내가 가서 마음대로 쇼핑도 하고, 그리고 길거리 걸어 다니는 일본인들이 좀 저 아래로 보여요.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겁니다. 자, 잘 살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자신의 삶의 가치, 내 인생의 의미를 찾는 쪽으로 옮겨가는 거죠. 자, 그런 세상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직장인들한테 물었어요. 네가 좋아하는 일 하면 연봉이 좀 낮아져도 받아들이겠냐? 50% 이상이 수용하겠다는 쪽입니다. 자, 근데 적성은 단순히 교육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세상의 문제고 인생을 살아가는 문제입니다. 나한테 맞지 않는 일을 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성공하기도 어렵습니다. 자기한테 맞지 않는 일을 하고 최고 전문가가 될 수 있나요? 탁월한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결국은 자기한테 맞는 일을 찾는 일이 그만큼 중요해진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적성의 시대는 무엇이 변해가는 거냐? 세 가지가 변해갑니다. 첫 번째는 수월성입니다. 과거의 수월성은 남보다 앞서는 것이었어요. 경쟁에서 이기는 거, 비교를 통한 승리, 이것이 수월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자, 이제 수월성은 1등이 아니라 나의 고유한 가치, 나의 고유한 잠재력을 찾고 실현시키는 겁니다. 나의 유니크니스를 찾는 거죠. 자, 서울대 학생들한테 이 말을 했더니 학생들이 굉장히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죠? 다른 아이보다 내가 학점을 더 높이 받으려고 그렇게 무지내를 써야 인생이 굴러가는 거냐? 그렇지 않은 겁니다.
자기가 지향하는 삶의 가치를 찾아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가치로운 거죠. 자, 유니크니스는 동일 기준으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거죠. 비교의 기준이 자기 속에 있습니다. 고유성을 찾는 거죠. 제가 교육부 공무원을 그만두고 학교에 오자마자 시작한 연구가 누가 과연 자기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가 되느냐 하는 연구입니다. 왜 이 연구를 했냐면 제가 공무원 하면서 좀 답답했어요. 2년마다 자리를 옮겨가니까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가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 공무원을 그만두고 학교로 와서 세계 최고의 전문가가 된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이제 이런 고민을 하면서 연구를 했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 한 200분 정도 인터뷰를 했어요. 여러 직업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결론은 한 가지였습니다. 이분들이 자기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 데는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가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지향하는 삶의 가치와 그 직업에서 지향하는 삶의 가치가 같았어요. 그것이 일체화된 사람이 가장 최고의 전문가였습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상세한 설명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치 체제는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진화해요. 자, 어렸을 때 우리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는 공부를 기준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가고 있네요. 자, 두 번째 S는 뭘까요? 4S라고 사람의 가치 체제의 진화 과정을 설명합니다. 석세스입니다. 자,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의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은 야, 난 인생에 성공해야지. 남보다 승진도 빨리 하고 연봉도 좀 올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인생을 살아가죠. 그러다가 30대, 40대 접어들면 의미를 찾습니다. 왜 내가 돈을 벌려고 했지? 왜 내가 남들보다 경쟁에 앞서려고 했지? 그것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나는 왜 그랬을까를 고민하게 되는 단계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sacrifice입니다. 자, 이 sacrifice는 남을 위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단계로 가는 거예요. 이거 사실은 종교적인 의미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내가 남을 도와줄 수 있는 단계, 그 단계에 가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큰 성공인 거죠. 네, 감사합니다. 자, 성공의 의미 변하죠. 자, 돈, 권력, 우리 성공의 매우 중요한 기준입니다. 저도 돈을 좀 많이 벌고 싶습니다. 우리 동일교회의 성도님들도 큰 부자 되시면 좋겠고요. 네, 큰 부자 되실 수 있는 방법을 같이 한번 연구해 보면 좋겠습니다. 과거, 현재까지 매우 중요한 기준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자, 돈은 삶의 편리함입니다. 그렇지만 돈이 삶의 가치를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자, 그런데 이 가치관이 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오른쪽 코너에 있는 제3의 성공, 아리아나 허핑턴이라고 허핑턴 포스트를 창간했던 CEO의 저술입니다. 오래전에 나온 책이에요. 30대, 40대를 정말 엄청나게 달리면서 살았습니다. 하루에 12시간, 16시간씩 일하고 열심히 살았죠. 자, 그러다가 어느 날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어요. 병원에 일주일 동안 입원해 있는 사이에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을까?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았을까? 이런 고민에 빠진 결과로 쓴 책이 제3의 성공입니다. 아리아나 허핑턴은 이제는 승진이니 돈이니 권력이니 자, 이런 것이 삶의 중요한 기준일 수 없다. 4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웰빙, 경의, 지혜, 베품. 자, 웰빙 뭘까요?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건강한 삶이 성공한 삶이다. 나이가 조금 들어가면은요, 죄송합니다, 목사님. 네, 저도 요즘에 동료 교수들 만나면요, 30대, 40대 때는 화려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자, 어디 가서 자기 무용담, 논문 발표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았어. 나 이러다가 노벨상 타는 거 아니야? 내가 어디 가서 운동을 했는데 우승을 했어. 막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지금은요, 전부 다 너 무슨 약을 먹고 있니? 몇 가지를 먹고 있니? 너 어디 아프니? 이런 얘기밖에 안 해요.
자, 건강 중요합니다. 근데 젊었을 때부터 지켜야 세월이 가도 건강이 지켜집니다. 어렸을 때부터 건강을 관리하는 습관을 들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경의, 서프라이즈 없어요. 우리 세상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원더라는 게 없는 거죠. 자, 지혜. 우리 쇼츠, 유튜브 많이 본다고 지혜로운 삶을 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한 것이 기빙이에요. 기빙. 남한테 무언가를 줄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남들이 감사하게 그것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때, 그리고 기꺼이 그것을 내가 내줄 때 그것이 성공한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자, 이렇게 한국 사회가 바뀌어가고 있나요? 네. 동일교회가 그것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요, 여전히 돈과 권력과 이것은 중요하고 우리는 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왼쪽에 힘든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잠도 많이 못 자고 스트레스도 받고 남들과 경쟁해야 되고 이 패러다임 속에 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조금 옮겨가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의 행복을 위한 길이기 때문에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인문사회과학계에서 연구한 연구 결론을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입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 자, 하버드에서 또 정말 어마어마한 연구를 했습니다. 1938년부터 85년 동안 연구했어요. 자, 하버드 대학교 2학년 학생들 248명, 보스턴 지역의 빈곤층 학생들 426명을 샘플링을 해서 이 아이들이 죽을 때까지 추적 연구를 했습니다. 자, 미국은 이런 이상한 연구를 많이 합니다. 85년 동안 했으니까 믿을만 하겠죠? 자, 행복의 조건입니다. 어떤 상황이 인간을 행복하게 하느냐? 뭘까요? 자, 우리 행복하신 우리 성도님들 한번 답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돈도 명예도 학벌도 아닌 관계였습니다. 좋은 인간관계. 자, 인간관계의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많은 사람을 알고 있다라고 과시하는 사람 가끔 봅니다. 특히 술이 좀 취하면 사방에 전화를 하는 그런 분들 계세요. 그 전화를 저한테도 막 바꿔줍니다. 정말 난감한 때가 많았어요. 자, 우리는 관계는 양으로 따지지 않습니다. 좋은 친구, 내가 어려울 때 힘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친구, 선배, 그리고 나와 평생을 같이 하는 나의 동반자, 연인, 부모님, 가족, 이런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행복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좋은 관계 어떻게 되는 거죠? 자기하고 맞아야 돼요. 이 관계도 궁합이 맞아야 오래 가는 거지, 같은 형제 자매도 궁합이 안 맞으면 관계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저는 인간관계에도 적성이 있다. 합이 맞으면 행복해진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자, 그 다음에 성공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 자, 세븐 헤빗, 스티븐 코비의 세븐 헤빗 아마 읽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자기계발서입니다. 1,500만 부가 팔렸어요. 성경보다는 안 팔렸습니다. 그렇지만 네, 많이 팔렸죠. 7가지 습관 들어보면 다 좋은 이야기들입니다. 그렇죠? 자, 끊임없이 쇄신하라, 평생 공부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말이 쉽지 평생 공부하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근데 자, 이 내용들 다 정리하면요, 지금까지 성공과 관련된 연구, 목표를 가져라, 집념, 열정을 보여라, 노력해라, 뭐 좋은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합니다. 돈을 무서워해라. 자, 이거 중요한 얘기 같고요. 부지런해라, 점점점,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모든 행복과 성공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죽기 직전까지 가면은요, 전 세계 죽기 직전에 사람들이 가장 후회 많이 하는 연구들이 각 나라마다 다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있어요.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거. 내가 좀 가족들하고 시간을 좀 많이 보낼 걸. 친구한테 좀 잘해줄 걸.
약만 먹지 말고 운동도 해서 건강을 좀 관리할 걸. 자, 이런 이야기들이 다 공통적으로 지적되는데요. 그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내가 원하는 삶이었습니다. 나의 삶, 자기다움, 나다움을 실현하는 인생을 나는 과연 살았는가? 이거 나의 인생 아니고 남이 원하는 인생 산 거 아니야? 우리 부모님이 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평균의 종말입니다. 자,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평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눈치 보는 거죠. 남들이 하는 대로 하는 현상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평균적인 성공의 경로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삶이 있는 것이고 그 안에 자기의 원칙과 기준을 지켜나가는 삶, 그 삶이 성공하는 삶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들쭉날쭉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들쭉날쭉한 모습이 자연 그대로의 사람의 모습이고 그 속에 성공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생에 성공하고 행복하려면 결국 자기한테 맞는 거 찾아야 된다. 최고의 전문가가 된 사람, 리더가 된 사람 전부 자기한테 맞는 일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고 그 오랜 세월 지속적으로 열정과 신념으로 달릴 수 없습니다. 자, 적성에는 법칙이 있습니다. 다 개인을 위한 거예요. 개개인성을 강조하는 건데요. 세 가지 법칙.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자기다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기다움 어떤 모습인가요? 아름다움. 네, 아름다운 우리 성도님께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네. 자기다움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빨리 찾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기다움, 나다움 뭐로 표현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자기다움을 만들어주는 동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율성입니다. 남이 시켜서 할 수 없어요. 자기다움. 부모가 누군가가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나다움, 자기다움은 결국 자기가 해야 되는 거죠. 자기 주도 주체성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자율 경험을 많이 주셔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스스로 해보는 걸 해보지 않은 아이들이 자기다움을 찾아가는 것을 기대한다? 이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두 번째, 용기입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은 자기다움을 견제하는 수많은 힘들이 존재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사탄일 수도 있고, 그것이 때로는 자기 주변에 가까운 사람, 그리고 때로는 돈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유혹들을 이겨내려면 용기가 있어야 돼요. 자기 인생을 올바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용기를 발휘한 사람들입니다. 자, 근데 이 자기다움에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자기 이해 방식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되는데요. 자기다움을 본능적으로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름다움 말씀하신 거 보니까 거의 본능에 가까우신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게 잘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자기다움을 찾는 세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좋아하는 걸 찾아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거. 이 좋아하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나이가 들어서도 내가 좋아하는 일이 당신 좋아하는 게 뭐야? 이렇게 딱 물으면요. 바로 대답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잘하는 겁니다. 잘하는 거 알아야 돼요. 자기를 아는 매우 중요한 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소중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세 가지의 조합에 의해서 자기다움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 방법론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뭐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창의성. 창의적인 인재를 길러야 된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됐네요. 우리 목사님 하실 말씀이 있으신데 뒤에. 네. 제가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8시 반까지 해도 될까요? 네. 이 시간을 못 지켜서 죄송합니다. 자, 사람은 좋아하는 일이 창의적입니다. 창의적인 인재를 기르려면 좋아하는 일을 시키면 해요. 자, 덕후 잘 아시죠? 자기 분야의 덕후, 자기 본업이 있는데 재밌어서 빠지면 본업인지 뭔지 알 수 없죠. 덕업일치.
창의적이 됩니다. 공부하지 말라고 해도 공부해요. 자, 그래서 좋아하는 일을 찾게 해주는 것이 인간을 창의적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교수 학습 방법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무언가에 미친 사람이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이건 역사가 증명한 거죠. 이론적으로도 검증되어 있습니다. 창의성의 세 가지 요소 중에 하나, 동기입니다. 자기 동기 체제를 유지하는 사람, 그 분야가 좋은 사람, 그 사람이 업적을 남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용기입니다. 이 강요, 보이지 않는 강요를 뿌리치는 힘. 자, 이것은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자,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적성 기반 교육이죠. 적성 기반 교육은 교육 패러다임의 대전환입니다. 자, 비전은 자신의 상상과 열정, 꿈을 실현시키는 세상을 만드는 교육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그것도 충남, 당진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사명은 누구나 자신이 하고 싶고 잘하며 자기에게 맞는 길을 찾아주는 교육.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하고 싶은 것을 잘하게 해주는 교육. 이게 진정한 교육입니다. 근데 첫 번째 과제도 쉽지는 않아요. 아이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끊임없이 고민하게 만들고 그것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그걸 잘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아이들은 행복하고 성공한 대한민국의 미래 인재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걸 위해서 세 가지 과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큰 변화입니다. 공교육은 31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786년에 독일에서 초등 의무 교육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 이전의 교육은 어디서 일어났을까요? 가정에서요? 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역사적으로 교회는 교육기관이었습니다. 엄청난 교육을 했죠. 신앙교육만 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교육, 올바른 인간이 되는 교육을 교회에서 했어요. 자, 그런데 1700년대 후반에 교육의 세속화가 일어나면서 공교육 제도가 탄생했습니다. 산업사회의 출현과 함께 일어난 일입니다. 사회적으로 기능의 분화, 협업, 분업에 의해서 만들어진 시스템이에요. 자, 그렇게 만들어진 공교육은 모든 교육을 과목으로 만들었습니다. 대학에 있는 모든 학문을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지리, 역사, 그리고 최근에는 미용도 들어갑니다. 이제 온갖 것들이 다 과목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이 과목 교육을 통해서 지식을 전달하는 데는 매우 성공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무엇을 잃어버렸을까요? 올바른 인간으로 살아가는 삶,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세상에 어떤 기여를 하고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교육을 잃어버렸습니다. 어쩌면 공교육이 탄생하기 이전에 교회에서 그런 일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가 학교 교육으로 전환되면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교육의 영역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잃어버린 교육을 제가 오늘 이 교회에 들어서면서 이수훈 목사님이 지난 30년 동안 하신 일을 통해서 그 가능성을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네. 교육의 대전환입니다. 사실은 이제 아마도 저는 사실은 교회, 종교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교육학자로서 사람들을 위한 진정한 교육이 일어나는 방식이 이제는 새롭게 바뀌어야 되겠다. 학교가 그 역할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이건 간에 진정한 교육이 일어나는 새로운 역사가 쓰여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적성 기반 교육은 두 번째, 동기 체제를 바꾸는 겁니다. 왜 대학에 가야만 하는지, 왜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아야만 하는지를 전파하고 공유하고 확산시키는 교육입니다. 저는 생텍쥐페리가 쓴 어린 왕자의 이 대목을 가장 좋아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이 배를 만들고 싶다면
네. 동경심을 키워주는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을 길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공부와 대학,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죠. 왜 대학에 가야 하는가? 11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대학에 가면은요, 정말 좋은 친구들을, 새로운 친구, 새로운 세계를 만날 수 있는데, 자,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어요, 우리 아이들은. 그리고 그 세계를 너무 멀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입시와 취업 중심으로만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벗어나야 돼요. 대학은 과연 무엇을 하는 곳인가? 독일의 철학자 야스퍼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을 이해하는 곳이다. 자신을 이해하려면 세상을 이해해야 돼요. 세상을 내 안에 품지 않고 자신이 이해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세상을 경험해야만 하고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자, 그래서 대학은 그런 세상을 접하게 해주는 곳입니다. 학문이란 이름으로. 그 학문은 사고방식이고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자, 그것을 대학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왜 대학을 가야 되는지 모른 채 우리 아이들은 학원과 학교를 다니는 거죠. 저것을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아이들의 피부에 와닿게 전달하는 교육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대학과 전공 두 가지를 선택합니다.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인생을 지배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교육 체제 세 번째인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스템 1이 있고 시스템 2가 있어요. 하나는 적성 시스템이고 또 하나는 평판 시스템입니다. 다른 사람이 평가하는 방식에 경도되는 거죠. 자, 적성 시스템은 내적 동기, 자신의 정체성, Y와 비전을 기반으로 합니다. 근데 평판 시스템은 타인을 지향해요. 그것이 부모님이든 선생님이든 세상의 기준이든 남을 기준으로 자기를 자꾸 들여다보는 거예요. Y보다는 하우의 문제를 생각합니다. 내가 조금 더 좋은 대학 가야지. 점수를 올려야지.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까? 이 생각에 경도됩니다. 자, 왼쪽이 적성의 자아고 오른쪽이 사회적 자아입니다. 이 적성의 자아는 굉장히 취약해요. 그리고 사회적 자아의 공격을 받는 상처받기 쉬운 아이입니다. 어렸을 때 성숙하지 못한 아이들 마음속에 적성의 자아가 싹트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부모님의 결정으로 대학을 가고 사회에 진출합니다. 이 들어가 있었던 적성의 자아가 30대 다시 부활해요. 너무 늦게 부활합니다. 이 적성의 자아가 계속 성장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교육, 그것이 저는 적성 기반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적성이란 그러면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적성이 도대체 뭐냐? 잘하는 겁니다. 재능이죠.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겁니다. 열정이죠. 재능과 열정이 만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잘 맞는 겁니다. 뭐죠? 성격입니다. 이 재능, 열정, 성격이 만나서 교집합을 이루는 것이 적성입니다. 재능 없는 열정, 뭘까요? 비극입니다. 네. 열정 없는 재능은 뭘까요? 지루함입니다. 지루함. 자, 열정은 지속하는 힘이에요. 동기체제의 원동력입니다. 자, 재능은 있는데 열정 없는 사람, 크게 성공하지 못해요. 저는 이 3요소 중에 열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재능은 선천적인 것도 있고 후천적인 것도 있어요. 열정은 가치와 흥미로 나타납니다. 나이가 들어서는 자신이 지향하는 삶의 가치죠. 자, 그것에 헌신하는 열정, 그 열정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성공합니다. 자, 적성은 한자로는 맞을 적자예요. 맞을 적자인데 저걸 분해해 보면 이 자료는 제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이동하는 것이 정해진 방향이나 중심을 향해 간다, 이런 뜻이에요. 이 책받침 왼쪽에 있는 이게 이동한다는 뜻입니다.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적자, 저거는 독립된 글자로 잘 안 써요. 저것은 중심이란 뜻을 의미합니다.
움직이는데 중심을 향해 가는 거예요. 나의 방향을 결정해주고. 자, 라틴어에서 잘 어울린다, 능숙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적성의 특징은요. 자,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관문이에요. 적성은 인생에 여러 관문을 통과하는데 내가 저 관문을 잘 통과하면 적성이 맞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관문을 잘못 통과하면 연쇄적으로 스텝이 꼬입니다. 대학은 학과가 그런 곳이에요. 사람은 결혼이 그런 적성입니다. 첫 번째 결혼이 꼬이면 그 뒤에 연쇄적으로 많은 힘든 일이 일어납니다. 자, 관문이에요, 관문. 이 관문을 잘 통과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적성에 맞으면 성과를 냅니다. 빨리 배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문이 들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여보 이거 해도 돼? 괜찮을까? 성공할까? 이거 하다 망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자꾸 묻잖아요. 적성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일이 나한테 맞는 사람은요 그런 의문을 갖지 않습니다. 이게 자, 우리 아이 무슨 적성일까요? 이과 적성, 문과 적성 나오는데요. 잘 모르겠다. 잘 모릅니다, 사실. 아이도 잘 몰라요. 자, 모르는 거 잘못된 거 아니고요. 왜 모르게 됐을까요? 그게 더 중요합니다.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아이들한테 그 경험의 세계가 너무 좁습니다. 자, 그 경험의 세계를 넓혀주고 대신 좋은 도구를 통해서 그것을 찾아주는 방법, 그것을 연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작은 도구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저도 서울대 학생들 가르치면서 서울대 학생들 헤매는 거 이거 좀 해결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FTPC라는 검사 도구 만들었습니다. 대학의 전공 학과가 우리나라 4년제 대학에 15,000개가 있는데 그 학과를 139개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 139개 학과 중에 5개를 찾아줍니다. 자기한테 가장 적합하다고 하는. 그래서 약 30페이지에서 50페이지 정도 보고서를 만들어 드립니다. 진단하는 시간은 약 20분 걸립니다. 대학생은 10분 정도면 해요. 자가진단 검사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문항에 응답을 해요. 120개 문항에 응답을 하는데 전체 문항의 데이터베이스는 4,050개입니다. 120개를 푸는데 4,050개를 푼 것처럼 만들어 놨어요. 결과는 같습니다. 그래서 퍼센테이지로 가장 적합한 학과가 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정보를 학과 속의 인재상 나의 적성 요소의 강약점 분석해드리고 희망학과를 처음에 쓰게 합니다. 희망학과하고 적성학과가 다를 수 있죠. 자,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보를 정리해 줍니다. 그리고 그 학과를 갔을 때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는지, 경영학 같은 경우는 18개 직업이 있고요. 컴퓨터 사이언스는 46개의 직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각각의 직업마다 연봉 직업 만족도 정보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총 993개의 직업이 들어 있습니다. 고교 학점제, 세부 특기 뭐 이런 내용들도 추가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데 이거 개발하는데 한 2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교수님들을 포함해서 서울대 학생까지 약 300명 정도가 참여했습니다. 괜찮은 도구입니다. 믿으셔도 됩니다. 자, 한번 재미삼아 해보시고요. 데이터가 약 300만 개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활용을 했고 정확도가 95% 정도 됩니다.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도 한번 해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 초등학교는 흥미 탐색하는 단계고요. 중학교는 분야 탐색, 고등학교는 심화 단계입니다. 자, 이 과정을 거쳐서 아이들이 잘 성장하도록 하고요.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으로 온라인에서도 제공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혹시 관심이 있으신 학부모님들은 이 프로그램은 12시간짜리예요. 굉장히 상세하게 돼 있어요. 오늘은 제가 그거를 축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시간을 제가 뺏게 돼서 너무 죄송하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